자, 이번 시간부터 국세기본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세기본법의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제1절 총칙이라고 나오죠. 1번에 보니까 국세기본법의 개념이 나오고 목적과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시험 나올 거는 뻔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뭐냐? 목적이 뭐냐를 알아둬야 되는데, 국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절차를 논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요. 그리고 또 하나 불복 절차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세기본법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유치한 문제긴 하지만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다음 중 국세기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본적인 절차를 논하고 있다. 2번 공통적인 절차를 논하고 있다. 3번 불복 절차를 논하고 있다. 4번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답이 뭐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조세범 처벌법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간략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표 오른쪽 국세기본법의 내용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국세에 관한 무슨 사항, 기본적인 사항, 기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2번 국세에 관한 무슨 사항, 공통적인 사항, 공통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불복 절차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 세 가지를 암기해 두시면 시험 대비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읽을 필요 없고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거 국기법의 목적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뭐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뻔한 얘기죠. 그냥 읽고 잊어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양가로 2번 국세기본법의 성격 1번 총칙법의 성격이다. 자, 총칙법의 성격은 국세에 관해서 모든 국세들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논하고 있는 총칙법의 성격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거꾸로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불복 절차에 관해서는 무슨 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밑에 나와 있죠. 구제법의 성격이다. 구제해준다. 구해준다 라는 얘기죠. 구제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외웠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꾸로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시험 문제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네요. 특별법. 세 번째 특징이 특별법이라네요. 특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일반적인 법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면 민법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은 우리 개인들 간의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뭐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럼 민법에 의해서 그 채권 청구에 뭐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민사관계를 쭉 논의하고 있는 게 민법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특이하게 나와 내 친구 간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런 사이들 중에 특이한 사이인 상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상법이라고 합니다. 상법. 자, 민법이라는 게 개인들 간의 이만한 여러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면 상법은 그 중에서 포함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상인들 간의 관계만을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민법과 상법의 관계를 무슨 법이라고 한다? 특별법의 관계라고 하는데,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법과 민법 규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을 따른다? 특별법인 상법을 따른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예를 들면 국기법이라고 쓰겠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뭐 예를 들면 뭐 법인세법 아니면 뭐 소득세법. 자, 이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치면 어떤 걸 따른다고요? 특별법인 국기법을 따른다. 국기법 규정을 따른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원칙. 왜냐고요? 국기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요. 자, 원칙이 있다면, 모든 법칙에는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중요합니다. 예외가 중요하고 예외가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두 법이 충돌하면 일반세법과 국기법이 충돌하면 뭘 따른다? 국기법을 따르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개가 충돌할 때 개별세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세법이 우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은 예외지만 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0몇 번까지 우리 책에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느냐, 전부 다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언급해드린 몇몇 개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 그 다음에 그게 가죠. 그 다음에 라를 보니까 또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냥 연대 어쩌고 저쩌고 연대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뭐가 우선한다? 국기법보다는 개별세법이 우선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서도 서술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법을 따른다? 법인세법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암기해야 될 거 한번 찾아볼까요? 나번 보니까 국세부과의 원칙이 나오네요. 국세부과의 원칙. 자, 우리 국세부과의 원칙에 대해서는 챕터 2에서 굉장히 자세히 배울 겁니다. 국세부과의 원칙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지만 뭐 필기 굳이 해놓으실 필요 없어요.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챕터 2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근거과세 원칙,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챕터 2에는 국세부과의 원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이 나오죠. 아, 이건 다른 글씨로 한번 써볼까요? 자, 세법 적용의 원칙. 뭐 이거는 뭐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이라거나 아니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거나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거나 그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의 존중이라거나 이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챕터 2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챕터 2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세부과의 원칙 4개가 있고 세법 적용의 원칙도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개별세법이 우선하는 거는 국세부과의 원칙은 개별세법이 우선한다라고 지금 써 있죠. 바꿔 말하면 얘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에 대해서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얘는 그 재산권 침해 금지나 소급과세나 뭐 기타 등등 얘들에 대해서는 뭐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이 우선한다. 얘는 뭐가 우선한다? 국기가 우선한다. 그리고 얘는요. 얘는 개별세법이 우선한다 라는 얘기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냥 이렇게 뻔하게 국세부과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차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음 중 국세기본법이 개별 다 쓰려니까 힘드네요. 세법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첫 번째 신의성실 원칙, 두 번째 실질과세 원칙, 세 번째 근거과세 원칙, 네 번째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원칙. 자, 답은 어떤 거라고요? 답은 어떤 거죠? 이거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저 동그라미 4번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원칙. 똑같은 제지만 다른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외우실 필요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챕터 2에 가면 자세히 배웁니다. 어쨌건 자, 얘만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이 세법 적용의 원칙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니까 얘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 문제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나까지 했고 답원, 납세 의무의 승계, 뭐 마번, 소멸, 그 다음에 담보 그냥 이런 거 그냥 전부 다 그냥 뭐 승계, 소멸, 담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가 우선한다? 개별세법이 우선하고 있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라는 것만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는 거의 볼 거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뭐 사아, 자차, 카타, 파하 까지 있네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시하시기 바래요. 혹시 뭐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죠.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암기하려고 우리가 중요한 거 암기해야 될 그 귀중한 시간을 뺏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그냥 틀리십시오.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만약에 내가 시험 보는 회차에 걸렸다. 뭐 재수 없는 거죠. 뭐 딴 거 열심히 맞춰가지고 자격증 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세법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자, 2번 용어의 정의 한번 봅시다. 용어의 정의가 반괄호 1번 국세 해가지고 뭐 쭉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강사님들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배우니까 생략을 할게요 라고 그냥 훅 넘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조금 더 다른 강사님들보다 세밀하게 쭉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어요. 제 강의 방법이. 그렇지만 저는 뭘 추구하냐 하면 다독을 추구한다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나중에 배울 거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지금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얼핏 전부 다 100% 다 이해가 안 될 거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어딘가에서 한번 들어봤던 거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암기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는 판단 하에 가급적이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가면 해당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당 챕터에서 배울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맞아, 맨 첫 시간에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지 라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암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뭐 각설하고. 반괄호 1번 국세부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그 표 안에요. 국세와 지방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까지 같이 하죠. 자, 조세라는 거는요, 크게 뭘로 나누냐 하면 내국세와 관세로 나눕니다. 관세라는 거는 외국과의 그 통관 절차를 우리가 수출할 때 아니면 우리가 수입할 때 그럴 때 통관 절차에서 걷는 세금이죠. 얘는 누가 걷냐 하면 세관장이 징수를 하겠죠. 얘는 뭐 그냥 뭐 세무서장이나 뭐 누가 징수하는지는 조금 더 구별해 봐야 되겠네요. 자, 내국세는 뭘로 또 두 개가 나누냐 하면 동그라미 1번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국세는 누가 징수한다고요?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거고요.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는 누가 징수한다? 국가의 대표 선수격인 뭐 일선 세무서나 아니면 국세청이 징수를 하는 거죠. 지방세는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뭐 예를 들면 뭐 종로구청, 경기도청 뭐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징수를 하게 되겠네요. 국세 같은 경우는 총 한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총 11개가 있네요. 11개. 자, 국세가 뭐가 있고 지방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나와 있냐 하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네요. 가번에는 국세를 설명하고 있고 나번에는 지방세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14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딱 봤을 때 얘는 지방세다, 얘는 국세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도록 계속 봐두시기 바랍니다.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뭐 부가가치세 등등등등이 있다.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뭐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는 거 암기라기보다도 구별 정도만 해두시게 다독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기준이 뭐다? 누가 세금을 징수하느냐? 국가가 징수하면 국세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징수하면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또 뭐
구청장이 징수하는 지방세와 그리고 도지사가 징수하는 지방세, 그 다음에 시장이 징수하는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정도의 개념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관세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직접세와 간접세. 자, 내국세 중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하나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기도 합니다. 직접세라는 건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거를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간접세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뭐 납세 의무자가 뭐고 담세자가 뭐고 그런 걸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어봤자 뭐 이해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전혀 못 하시겠죠. 당연하죠. 납세 의무자가 뭐고 담세자가 뭐냐 하면은 납세 의무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19년 1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해서 근로소득을 벌었다.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거를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내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뭐 갑이라는 근로자라고 한번 쳐봅시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벌고 그리고 5월 달에 자기가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저 일선 세무서나 일선 국세청에 가가지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로소득을 벌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내야 될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갑이라는 사람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납부를 하면 그거는 무슨 세가 된다? 직접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직접세가 되는 겁니다. 직접세의 한 유형 중에 하나가 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소득세의 안에 뭐 근로소득세도 있고 이자소득세도 있고 뭐 이걸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도 있고 이거야말로 나중에 우리가 소득세법을 한번 배우고 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됐을 테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세금은 간접세예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내가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물건 하나 사면 보통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 붙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의 단일 세율입니다. 10%. 부가가치세 10%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내가 가게 주인한테 11,000원을 냅니다. 그러면 그 11,000원에는 부가세 10%, 다시 말하면 1,0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징수자예요. 걔가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닌데 가게 주인이 그 1,000원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건 아니죠. 가게 주인은 나한테 받아다 뒀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1,000원을 국가에다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건 11,000원짜리 하나 샀을 때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죠? 누구 주머니에서 나간 거죠? 사실은 돈을 직접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얘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소비자가 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요. 얘는 가게 주인이 되는 거네요. 자, 실질적으로 그 세금 1,000원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인데 물건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국가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1,000원을 갖다 내는 사람은 누구죠? 가게 주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과 가게 주인,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금이 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세금 그거지 않습니까? VAT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Value Added Tax, 우리나라 말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친구 중에 개별 소비세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는 요런 애들이 간접세가 된다. 그리고 간접세의 정의를 누가 물어보면 간접세의 정의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한다. 이거 정도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딴 거 넘어가 보죠. 인세와 물세. 뭐 별거 아닙니다. 인세와 물세는 이것도 학문적인 개념인데 인세는 인적 사정을 고려해서 걷는 세금을 말하는 거고
물세는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연봉이 1억이고요. 을이라는 사람도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세금이 얘가 갑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2천만 원 너무 많나? 네, 2천만 원이라고 하죠. 2천만 원이 세금이 나오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뭐 500만 원이 나온다. 갑 입장에서 보면 되게 열받죠. 아니 옆에서 근무하는 얘도 1억 원 받고 나도 1억 원 받았는데 왜 나한테만 세금 2천만 원 걷어요? 라고 국가에 항의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의 계산 단계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은 독신이고 그 다음에 뭐 집이 한 5채 정도 있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예요. 그런데 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뭐 한 5명 정도 있고 부모를 봉양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부모를 한 집에서 모시고 있고 집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뭐 30평 집에서 지금 자녀 5명과 부모까지 모시면서 자기 와이프랑 허덕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을은 쓸 일이 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과 같이 이런 인적 사정이 이렇게 좀 쓸 일이 많고 조금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계산 단계에서 듬뿍 깎아주게 됩니다. 그거를 뭐 종합소득 공제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소득세법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어쨌건 간에 얘는 별로 깎아줄 게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이라고 많이 나왔고 얘는 듬뿍 깎아줄 게 많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적은 세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인적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그런 종류의 세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세라고 부른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게 바로 또 근로소득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나 뭐 상속세, 증여세 이 정도만 알아둘까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인세라고 부르고 물세의 대표적인 얘가 있습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물세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가게에 가서 목이 말라서 1,000원짜리 그 드링크제 1,000원짜리 뭐 음료수를 하나 샀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붙죠? 100원이 붙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똑같은 가게에 가서 똑같은 드링크제, 똑같은 음료수를 1,000원짜리 사 먹었다. 이 사람한테는 부가가치세를 당신 자녀 5명 부모 봉양하고 굉장히 힘들고 집도 30평밖에 안 되는 집에서 복작되면서 사느라고 되게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부가가치세를 뭐 20원만 받을게. 가게 주인이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런 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인 100원을 받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사 먹을 때도 저한테 100원이라는 부가세를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희 씨 같이 그 삼성 재벌 총수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지금 좀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긴 하지만 뭐 그분이 그 음료수를 똑같은 가게에서 사 먹을 때도 그분한테도 똑같이 100원을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음료수 사 먹는 사람들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10%를 걷는 세금, 그런 것들을 물세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대표 주자가 바로 부가가치세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인데 소득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용어 그냥 정의만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소득세라는 건 뭐냐 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인격체는 나중에 인격 파트에 가서 요 다음 시간쯤에 배우겠지만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인격체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자연인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자연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사람 인자입니다.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2가지의 인격체가 있는데 자연인이라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이런 사람들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하면 개인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법인들이
법인들이 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법인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얘는 특이하게 얘를 줄이고 얘는 특이하게 얘를 줄여가지고 얘를 그냥 소득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를 법인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 국기법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득세 배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배우고 맨 마지막 챕터로 우리 책 편제상 뭐가 있죠? 법인세가 있죠. 이런 것들 다 자세히 배울 텐데 어쨌든 소득세건 법인세건 소득세의 일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라는 게 뭐냐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세금이 뭐가 있죠? 재산세. 재산세는 그냥 재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그 공동주택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원 곱하기 0.02% 해가지고 매년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8월 정도쯤에 내거든요. 그런 세금 뭐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를 뛰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보유를 하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매기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비세가 있네요. 얘는 뭐죠? 소비 행위에 대한 세금이죠. 내가 가게에 가서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한 잔 사가지고 마신다. 음료수를 소비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뭐 불고기거리를 산다. 돼지고기 몇 근을 산다. 뭐 아니면 뭐 라면을 산다. 그런 것들의 전부 그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계속 나오는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그리고 얘의 친구인 개별소비세는 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잘 안 하겠지만 어쨌건 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뭐라고요? 소비세의 일종이다. 소비 행위에 대한 세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유통세라는 게 있는데 유통세, 뭐 인지세나 뭐 등록면허세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유통에 대한 세금이죠. 대한 세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유류세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유류세라는 세금은 없긴 하지만 그냥 여러 가지 세금들의 통칭이거든요. 어쨌건 유통세는 그냥 유통에 대한 세금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한 뭐 얘나 얘 정도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자세히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게 있는데 보통세는 뭐냐 하면 그 세금 이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걷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용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번 해볼까요? 용도라고 하죠. 뭐 용도가 특정되었는가? 용도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걷은 세금으로 뭐 대통령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세금을 걷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국가 예산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국가가 필요한 때 써야 되겠죠. 뭐 도로도 놓을 때는 또 보조해주고 뭐 항만을 놓을 때도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도 정부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쭉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쭉 배분하는 그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금을 거둘 때부터 이 세금으로는 여기다만 쓸 거야 라고 용도를 지정해 놨느냐 아니면 그냥 딱히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쭉 걷느냐 요 차이입니다. 용도가 특정이 되지 않았으면 얘는 그냥 일반세 또는 뭐 보통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용도가 특정이 된 몇몇 애들은 얘는 목적세라고 부릅니다.